제발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치료비만이라도 도와줘. 어머님, 제가 언제 아버님을 제 아버지라고 생각했나요? 그냥 사업적으로 필요했던 관계일 뿐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데. 사랑? 그거 참 재밌네요. 당신들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회사를 좀 더 일찍 넘겨줬어야죠. 잠깐만, 내 남편이 숨을 쉬기도 힘들어해. 제발, 우리가 50년 동안 모은 돈 중에 일부라도. 어머님, 이제 그런 돈은 모두 저희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런 망신스러운 행동하지 마세요. 가족의 배신으로 무너진 제 삶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65세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한미숙입니다. 고시원에서 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간들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일들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거듭나고 배신했던 아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의 순간 문을 닫으며 내쫓아냈던 그날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최악의 순간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과연 내가 가능할까? 라며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야기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회는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와 남편은 40년 전 23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타고난 손재주 하나로 바느질을 시작해 석준 테일러라는 브랜드를 일구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선 가게였어요.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시절엔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수가, 내 손은 마법사의 손이야.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 초기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옷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바느질 솜씨가 있었지만 남편의 재능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만 여겼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늘 제 솜씨를 칭찬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남편의 일을 도우며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아들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죠. 덕분에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해외 유학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울게요. 믿어주세요.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남편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회사에 합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며느리가 될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화려하고 세련됐죠. 말솜씨도 뛰어났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었을까요?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68세가 되던 해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숨을 헐떡이고 기침이 심해졌어요. 저는 걱정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회사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과정을 서두르기 시작했죠. 미수가,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 할 때가 됐어. 아들이 잘할 거야. 우리는 이제 편히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자. 남편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남편이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남편은 회사 지분 대부분을 아들에게 넘기는 증여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이 제안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오세요.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 말에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단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행을 떠난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이 미리 서명해둔 경영권 이전 서류를 악용했습니다. 빈칸으로 남겨둔 부분을 채워 넣어 회사 지분 100%와 우리 집의 소유권까지 모두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아들은 모든 예금까지 자신의 계좌로 옮겨 놓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온 날, 아들과 며느리가 공항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상냥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두 분도 나이 드셨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쉬셔야죠.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뒀어요. 그 말에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남편은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 때문이었겠죠.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차를 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니? 남편이 물었을 때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낯선 냉정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는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은 이제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우리를 배신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사인한 건 회사 지분 일부를 내게 넘기는 서류였어. 아버지, 제가 가진 법적 서류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한다고 서명하셨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확인했고요. 저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여행 직전 아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남편이 꼼꼼히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 것을 너무 아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죠. 아들아, 왜 이러는 거니? 내가 우리를 속인 거였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고 두 분이 소유한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세요. 월세는 6개월치 내드렸으니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고시원 방은 너무 작고 습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부엌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평생 그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눈빛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이 보였습니다. 미수가,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아들을 너무 믿었어. 빈칸이 있는 서류에 사인한 것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가 자기 자식이 이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남편은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얼굴은 파리한 데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인근 병원으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고시원 주인이 병원까지 태워다 주셨죠. 의사가 검사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암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비용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갑 속에는 겨우 1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여행 가기 전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두었던 것이었죠. 저는 울면서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의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약만 처방해주고 정밀 검사는 돈을 마련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5살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식당, 마트, 청소, 용역 회사. 닥치는 대로 찾아갔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나이로는 좀 힘드실 것 같네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느질 뿐이었습니다. 40년간 남편 곁에서 옷을 만들고 수선하며 익힌 기술이었죠. 인근 시장에서 작은 공간을 빌려 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작은 의자를 놓고 수선해 드립니다 라는 종이를 붙였어요. 처음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5,000원, 많이 벌면 10,000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약을 사고 낀 일을 해결했으니까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밤에는 숨쉬기도 힘들어했어요. 저는 밤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간호를 했죠. 이불도 깔지 못하는 작은 방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당신까지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린 곧 다시 일어설 거예요. 내가 돈 모아서 당신 치료받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암이 더 진행되어 이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비용만 수천만 원이라니 저희에게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들로 가득 채웠죠. 하지만 손을 베어 반찬들이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를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좀 만나게 해줘. 너무 급한 일이 아니면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사정이 있다고. 아들아, 내 아버지 상태가 더 악화됐어. 수술이 필요하대. 이대로 가면 아버지가 얼마 못 살 거야. 아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잠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자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회사도 어렵고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담배 피우신 걸 누가 몰랐나요? 그건 아버지 책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요? 제가 키운 아이가 맞나요?
아들아, 내 아버지는 널 위해 평생을 바쳤어. 너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유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아버지 선택이었잖아요. 전 그저 제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 꿇은 적 없던 제가 제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내 아버지를 살려줘. 내가 평생 갚을게. 아들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러시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도시락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에 젖은 채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고시원에 돌아오니 남편은 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서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선 맡기세요. 저렴하고 빠르게 해드립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느질 솜씨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하루 수입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남편의 병세는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 마련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실례지만 이 옷 수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고급스러운 정장 재킷을 내밀었습니다. 안감이 약간 찢어진 상태였어요. 네, 해드릴 수 있어요.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정성껏 재킷을 수선했습니다. 단순히 찢어진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주변 스티치까지 살펴 튼튼하게 고쳐드렸죠. 남자는 제 바느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수선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서요. 혹시 맞춤 정장 쪽에서 일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석준 테일러라는 브랜드를 운영했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왔죠.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준 테일러요? 김석준님의 그 브랜드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석준이 제 남편이에요. 남자는 재킷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석준님의 아내분이셨군요. 제가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국 맞춤 정장에 살아있는 전설이시잖아요. 석준 테일러의 옷은 제가 20년 넘게 애용해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에서 수선을 하고 계시다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불행한 사연을 털어놓는 것이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다가 모든 걸 빼앗겼어요. 지금 남편은 폐암으로 매우 위독한 상태인데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게 무슨... 김석준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니. 제 이름은 박영식입니다. 저도 맞춤 정장 업계에 있어요. 20년 전에는 석준님과 경쟁 관계였죠. 하지만 항상 그분의 장인 정신을 존경해왔습니다. 박영식 씨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길가에서 수선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고 급여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박영식 씨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사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석준님 수준의 기술을 가진 분의 아내분이시라면 분명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실 테니까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제안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라고? 아, 그 사람이구나.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야. 가서 일해. 너의 실력이면 분명 인정받을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박영식 씨의 가게 영테일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큰 맞춤 정장 가게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깨끗한 작업실에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다른 재단사들도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수선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솜씨를 본 박영식 씨는 곧 더 중요한 작업을 맡겼습니다. 한 선생님, 이 고객은 VIP입니다. 제 킷 제작을 맡아주시겠어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킷 전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에 익은 바느질 도구를 들자 옛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남편과 함께 밤새워 옷을 만들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첫째 킷이 완성되었을 때 박영식 씨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디테일, 이 바느질 솜씨. 역시 석준님의 파트너셨군요. 사실 석준님보다 더 섬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부심이 피어났습니다. 40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있었지만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급여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첫 주에 받은 돈은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번 돈보다 5배나 많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바로 병원에 가서 남편의 정밀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폐암이 이미 3기로 진행되었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가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 가능성을 다시 평가해 봐야 합니다. 항암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제게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치료가 시작되었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어요. 피곤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식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게의 고객들 중 상당수가 예전에 석준 테일러의 단골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선생님의 작품에 매우 만족해하세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한 선생님만의 특별한 라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미수 컬렉션 같은 이름으로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을 건 컬렉션이라니 감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 옆에서 보조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제 이름으로 한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보조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만의 감각과 기술이 있어요. 여성 디자이너로서의 시각도 독특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약해진 몸으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나는 항상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다만 내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미수가 이제 내 이름으로 빛날 시간이야. 남편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저는 박영식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남편 곁에 앉아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아이디어들이 종이 위에 펼쳐졌어요. 어떤 것 같아? 제가 그린 스케치를 보여주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나였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디테일이야. 미수가,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남편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남편은 제 디자인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옛날처럼 다시 함께 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달 후 미수 컬렉션의 첫 번째 작품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여성스러운 감각이 돋보이는 남성 정장들이었어요. 기존의 딱딱한 정장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라인과 특별한 디테일이 더해진 정장이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이 컬렉션을 가게의 특별 섹션에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석준 테일러의 고객들을 초대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컬렉션을 소개해드립니다. 미수 컬렉션입니다. 이 컬렉션의 디자이너는 바로 석준 테일러의 아내 안미숙님이십니다. 행사는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석준 테일러의 오랜 고객들이 모두 모였고 제 컬렉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100벌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전 정재계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미수 컬렉션의 시작이 정말 좋네요. 한 선생님. 박영식 씨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쁜 소식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컬렉션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남편은 항암 치료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뭘 했어? 내 실력은 항상 나보다 뛰어났다고. 이제야 세상이 너를 알아보는구나.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스케치를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남편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후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의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말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한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석준 씨를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를 남편에게 안내했더니 그는 영어로 된 서류 뭉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김석준 씨께서 30년 전에 조나단 파커라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나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젊었을 때 만난 미국인 친구야. 디자인을 공부하러 한국에 왔었지. 귀국할 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빌려줬어. 변호사는 공손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파커 씨는 그 돈으로 미국에서 패션 사업을 시작했고 굉장히 성공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세상을 떠나셨는데 유언장에 김석준에게 빚을 갚아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소문 끝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파커 씨는 김석준 씨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포함해 회사 주식의 일부를 남기셨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남편의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최고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 난 이미 잊고 살았는데. 변호사는 서류 작업을 시작하자고 했고 우리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모든 절차가 완료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최고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어요.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수가, 이건 정말 기적이야.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해. 그날 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너무나 잔인합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남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버텨요. 이제 좋은 소식이 왔잖아요. 우리 함께 미국 가서 치료받고 다시 시작하자고 약속했잖아요.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이제 어떤 치료든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내 손보다 더 뛰어났어. 내가 없더라도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운명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한 바로 그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나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박영식 씨와 가게 직원들, 그리고 석준 테일러의 오랜 고객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을 추모했고 그의 장인 정신을 기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파커 씨의 유산은 예정대로 제게 상속되었지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하지만 박영식 씨가 매일 연락해 주셨고 가게 직원들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없더라도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다시 일어서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남편을 위한 진정한 추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기반도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간 저를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특히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잘 오셨어요. 솔직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미숙 컬렉션 주문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고객들이 한 선생님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위한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요. 슬픔을 털어내고 온 정성을 다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 치유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컬렉션은 점점 더 인기를 얻었고 주문이 밀려 들어왔어요. 한 패션 잡지에서는 제 작품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고 석준 테일러의 정신을 이어가는 새로운 바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식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 저는 한 선생님의 재능이 이 작은 가게에 묻혀 있기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 있는데 남편분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석준 테일러 바이 미숙이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한 선생님께는 그럴 수 있는 자금도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 속에 무언가가 확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석준님이라면 분명 원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법적으로도 한 선생님이 그 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들분이 사용 중인 회사 명과는 충분히 구분되게 만들 수 있고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의 이름을 빛내고 동시에 제 재능도 펼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마치 남편이 천국에서 저를 위해 마련해 준 선물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브랜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파커 씨의 유산으로 작업실을 마련했고 필요한 장비들을 최고급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첫 컬렉션을 위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의 선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추구했던 장인 정신을 담으면서도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함과 여성스러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석준 테일러 바이 미숙의 첫 번째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컬렉션 론칭이긴 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패션 매거진 스타일 코리아의 특집 기사가 실렸고 많은 주문이 들어왔어요. 제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영준 패션 디렉터의 제안으로 서울 최고급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었고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백화점 샵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들어온 손님을 보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으니까요. 비 오는 날 그녀가 문을 닫아버린 모습, 남편이 죽어가는데 도움을 거절했던 그 차가운 표정. 무슨 일로 왔니?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친구가 이 브랜드 제품이 좋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일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브랜드야.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를 여전히 길거리에서 바느질하는 불쌍한 노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궁금하면 저기 매거진을 봐. 내 이야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매거진을 가리키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매거진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기사에는 제 사연이 모두 실려 있었어요. 40년간 남편 곁에서 일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그 와중에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죠. 30년 전 친구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시작한 브랜드가 이제는 한국 최고급 맞춤 정장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라는 문장에 며느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유산이요? 어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왜 관심 있니?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죽기 직전에 받은 유산이야. 너희가 치료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바로 그날 5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내 남편은 너희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어.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후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후회야? 내 남편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너희는 문을 닫아버렸어.
돈 몇 푼 때문에 가족을 버린 너희가 무슨 후회를 한다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더니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요즘 회사가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도훈이가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저는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던 거지? 돈이 필요해서 일부러 찾아온 거였어. 얼마나 뻔뻔한 거니? 내 남편이 죽을 때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나를 찾아.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내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구경 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직원에게 말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잠시만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훈 씨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도훈이가 밖에 있다고? 매장 밖 후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을 직접 뵙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용기가 안 났나 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아무리 배신했다 해도 그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였으니까요. 좋아, 데려와. 며느리가 매장 밖으로 나가 로비에서 기다리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 앞에 선 아들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제 앞에 선 아들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말렸어요. 일어나, 여기서 그러지 마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모든 게 잘못됐어요. 회사도 무너지고 지혜와도 이혼했어요. 이혼.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금 힘든 시기일 뿐이지. 이혼한 건 아니에요. 도훈 씨, 왜 그런 말을 해? 아들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어머니 앞에서까지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속내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드렸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이는 듯 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내 아들을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 어떤 기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저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경영을 전공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용서받고 싶어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본심은 정말 용서를 빌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내가 운영하던 회사는 어떻게 됐니?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망했어요. 제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게다가 중국 투자자들에게 사기도 당했고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도 차도 다 잃었어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를 내몰았던 그들이 이제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날 찾아온 거니? 도움이 필요해서?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후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났어.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매장 안의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여기서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내 사무실로 가자. 백화점 3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더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내가 이렇게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2년 전에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돈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의 말에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말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돌아가 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건 제 명함이에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요? 이틀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기회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와라. 얘기할 게 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정 씨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예전의 고급스러운 수트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앉아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회를 한 번 주기로 했어.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아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인턴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내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네, 당연합니다. 둘째, 3개월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그동안 내 진심과 역량을 봐야 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기밀에 관한 어떤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돼. 이건 신뢰의 문제야.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했어요. 원단을 나르고 공방을 청소하고 주문서를 정리하는 등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불평 없이 모든 일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아들을 지켜보기 위해 직원들에게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보고하라고요. 하지만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성실하게 일한다는 칭찬만 들려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아들에게 조금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겼습니다. 고객 응대와 간단한 디자인 협의 같은 일이었죠. 아들은 이런 일도 잘 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이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그의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회사의 고객 정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화면을 급히 닫았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저는 그냥 고객 응대를 더 잘하기 위해 정보를 숙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내일 봐.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을 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그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아들은 회사 내에서 꽤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그의 성실함과 업무 능력을 칭찬했어요. 저 역시 그가 정말 변한 것인지,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제안이니? 다음 달에 파리 패션 위크가 있잖아요. 제가 참석해서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왔으면 해요. 제가 외국어도 할 수 있고 해외 비즈니스 경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박영식 팀장과 함께 가는 걸로 하자. 아들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 팀장님과 함께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은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파리 출장건으로 몇몇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브랜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투자자. 어떤 투자자들이니? 예전에 알던 중국 쪽 비즈니스 파트너들입니다. 아시아 시장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 투자자라. 아들이 망했다고 한 사업도 중국 투자자들과 관련이 있지 않았었나?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보자.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아들과 중국인 투자자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이분들이 우리 브랜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들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투자 제안은 언뜻 들으면 좋아 보였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함정이 있었어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나간 후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 계약서 꼼꼼히 읽어봤니? 물론이죠. 좋은 조건 아닌가요? 이 조항을 봐. 우리 브랜드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겠다는 내용이야. 이건 사실상 브랜드를 넘기는 거나 다름없어. 아들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 부분을 못 봤네요. 다시 협상해 볼게요. 그날 저녁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의 책상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상하다 싶어 살펴보니 아들이 컴퓨터로 회사의 디자인 파일들을 외부 드라이브로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아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자료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저장한다고? 한밤중에 몰래? 그것도 회사의 모든 디자인 파일을?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도훈 씨, 파일 복사는 다 됐어요? 투자자들이 내일까지 기다린대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의 변화, 열정, 그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회사의 디자인 파일을 훔쳐 중국 투자자들에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니? 내가 나를 또 배신한 거야?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오해! 내가 방금 다 들었잖아. 내 아내와 짜고 우리 회사 디자인을 훔치려고 한 거잖아.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빚도 많고 지혜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가!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내가 이미 2번째 기회를 줬잖아. 그런데 너는 또 배신했어.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등 돌린 내가 또 이렇게. 그때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것을. 너희들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거지?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어머님은 그 많은 돈을 혼자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것도 일부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너희 것? 이건 모두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거야. 너희는 하루아침에 그걸 다 빼앗았지.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내 남편을 죽였어. 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걱정했는데. 그리고는 단호하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구나. 나가. 무표정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문을 닫은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가 건물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난 듯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뒤따랐어요.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온전히 제 삶에,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박영식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까 소란이 있어서 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아드님은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박영식 씨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한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리석게 2번째 기회를 주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완전히 잃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떠났던 거겠죠.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예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는 박영식 씨와 같은 좋은 동료들이 있고 제 손에는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당신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제품을 세계에 알리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파리 패션 위크에 가기로 했던 일은 제가 직접 맡기로 했어요. 파리 패션 위크는
제게 있어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우리 브랜드를 선보이는 자리였으니까요. 파리에서의 컬렉션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주목받았고 유명 백화점과 계약도 맺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디자이너가 되어 파리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브랜드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을 오가며 컬렉션을 선보이고 세계 각국의 VIP 고객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사무실로 돌아오니 박영식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좀 앉으시겠어요?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드님이 어제 저녁에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해요. 중국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당한 후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해 결국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배신했다고 해도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병원은 어디예요? 강남 세브란스병원입니다. 중환자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갑자기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찾아오게 기다리며 숨을 거두던 그 모습. 저 가봐야 할까요? 박영식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한 선생님의 결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했고 저 역시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소식 들었어요? 마음이 정말 아프지만 이제 저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제가 잘한 선택일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제 뺨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지난 몇 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당신을 잃고 아들을 잃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찾았어요. 40년 동안 당신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묘비에 손을 얹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찾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원치 않는 배신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 오래 아프고 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65세에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 곁에 박영식 씨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돕고 지지해 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결국 제 안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어떻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인생의 전환점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또는 지금 어떤 도전을 앞두고 계신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